한국 고전 베스트 30 박시전. 한편 박 부인은 상공을 모시고 걱정스레 여쭈었다. 기룡대가 혼이 나서 돌아간 뒤 호국의 힘이 더욱 강대해져 군사들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임경업을 죽이고 위로는 임금님께 항복을 받고자 해서 용골대의 형제들을 좌우 선봉장으로 삼아서 북쪽으로 28일에 동대문을 깨치고 물밀듯이 쳐들어올 것이니 부디 그날을 기억하였다가 임금님을 모시고 광주 산성으로 피신하시어 급히 화를 면하십시오. 뒤에 모든 일은 제가 이곳에서 막아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씨의 침착한 말에 상공의 부자는 알아듣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날을 초조히 기다렸다. 드디어 12월 24일이 되자 시백은 임금께 진중하게 하려었다. 신의 아내 말이 이달 28일 밤에 호국의 군대가 북쪽으로 해서 동대문을 깨치고 쳐들어올 것이니 임금님과 대비님 그리고 세자님 사형제를 모시고 광주 산성으로 피신하게 하시어 재난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신은 그의 신명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상감님께 아뢰옵니다. 상감은 크게 놀라며 산성으로 피난하려고 하시자 영의정, 김자점과 좌의정, 박운하기 아뢰었다. 도승지 이시백은 평화롭게 편안한 이때에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속절없는 말을 하여 임금님을 불안하게 하니 버릇없는 이시백을 파면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합니다. 이에 삼감께서 결정을 못 짓고 머뭇머뭇거리는데 문득 하늘에게 선녀가 칼을 옆구리에 끼고 살며시 내려와 뜰 아래서 절을 하니 임금께서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다. 선녀는 무슨 일로 여기에 내려왔는가? 그 선녀는 다시 절하고 여쭈었다. 소인은 이시백의 부인 박씨의 계집종 계화이옵니다. 박씨 부인이 제게 이르기를 지금 임금께서 간신 김자점의 허울 좋은 말을 들으시고 머뭇거리실 테니 네가 빨리 가서 광주 산성으로 옮기시도록 하라고 지시하시어 이렇게 왔사옵니다. 말을 끝마치고 칼을 칼집에 꽂고 앞에 있는 망두석을 들어 내려칠 듯이 하여 김자점과 박운학에게 겁을 주며 꾸짖어 말하였다. 김자점과 박운학은 들어라. 너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에 올라 있으면서도 임금님의 성은을 갚을 생각은 꿈도 안 꾸고 나라에 옳은 말을 하는 충신들을 헐뜯고 도리어 해치려 하니 너희 같은 썩어빠진 신하를 어찌 용서할 것이냐마는 너희 죽을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 부인의 말씀이 너희들의 죄만을 나무라셨다. 그리고 조선의 국운이 무궁하니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품지 말라고 하셨다. 개화의 꾸짖음에 낯이 벌겋게 달아오른 김자점이 슬며시 물러났다. 개화는 다시 임금을 향해 엎드려 여쭈었다. 만약에 이 밤을 이대로 보내시면 큰 화를 분명히 만나실 것입니다. 부디 저의 부인의 말씀을 어기지 마시옵소서.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켜 개화는 돌아갔다. 임금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시고 이시백에게 이조판서 겸 광주 유수를 함께 시키시고 왕족을 호위하게 하여 산성으로 가려고 했다. 본래 망두석은 태조대왕께서 임금님으로 되실 때 1등 석수들을 불러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다. 그 무게 1000근도 넘어 세상에서 그것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연약한 여자가 가볍게 드는 것을 보고 조정의 높은 관리들이 전부 놀라서 짐작을 해보았다. 그 짐작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박씨의 계집종이 저렇게 힘세니 그 주인의 신기한 재주와 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간신의 무리는 모두 물러가고 그 나머지 신하들은 임금이 타신 수레를 옹호하여 산성으로 피난 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과연 백성들의 소문을 들으니 호위 군사를 서울에 침입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대궐 안에 들어가 관리를 모두 목베어 죽이고 고관들과 부녀자들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의 많은 백성들은 피난 가느라 길거리를 메웠다고 했다. 임금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우 놀라서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씨 부인의 신명함과 충성스러움을 아름답게 여기시어 시백을 불러 찬양하시었다. 이즈음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성에 도착한 용골대는 국왕이 이미 광주로 피난했음을 알고 분해하였다. 과연 용골대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용월대에게 서울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5,000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물밀듯이 나아갔다. 송파를 건너서 넓은 벌판에 진을 치고 광주 산성의 남대문을 에워싼 후 크게 외쳤다. 죽기가 두려우면 어서 문을 열고 항복하여라. 이 외침을 들은 수문장이 바삐 뛰어들어가서 아뢰었다. 호장 용골대가 남문을 에워싸고 문을 열라 고함을 지르니 임금께서는 속히 군사들을 풀어 도적을 막으시옵소서. 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였다. 오, 빛나는 300년의 왕업이 내게 이르러 하루 사이에 몰락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늘이 무심도 하구나.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임금님의 소매는 눈물로 젖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시백이 침착하게 하려었다. 상감께서는 과히 걱정 말으소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섭리이니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골대가 제 아무리 강한 군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산성의 내문은 단단히 닫혀 있으니 감히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도 상감을 에워싸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곧 총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 오랑캐가 성의 주위를 빠짐없이 에워싸고 사다리를 놓아 한꺼번에 올라와서 성 안으로 총을 쏘니 성내에는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다. 온 성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짓밟히어 다쳐서 달아나니 슬피 우는 소리에 성내는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상감이 놀래시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임금께서는 과히 근심 마치고 적군과 화친하소서. 필시 용골대가 삼형제의 세자님을 잡아갈 것이 매우 슬픈 일이오나 나라의 위태로움을 먼저 구하소서. 나라의 운세가 불길하여 호국의 침입을 받은 것은 모두가 하늘의 섭리이니 어쩔 도리가 없나이다. 저는 다름 아닌 광주 유수 이시백의 아내이옵니다. 제가 칼을 한 번 들면 용골대의 머리와 호병 3만 명을 풀베듯이 죽여 없애겠지만 하늘의 뜻을 어기지 못함이오니 저의 무능을 용서하십시오. 이 모습을 상감이 신기하게 여기시어 뜰로 내려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칭찬하셨다. 상감이 적군과 화친을 청하니 용골대가 세자와 왕대비를 데리고 광주를 떠났다. 이때쯤 박씨 부인은 모든 일가 친척과 충신들의 집에 통지하여 피와 정으로 잠시 피신하도록 전했다. 한편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가 박씨 집 후원으로 들어가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다른 한편을 바라다 보니 단밖에 나무가 무성히 자라 있고 그 아래에서 수십 간의 넓는 초당이 깨끗하게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다홍치마에 세 곳을 어여삐 입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서너 살 된 아이가 재롱을 떨고 있었다. 한번 여자를 보자 용홀대는 황홀하여 외쳤다. 도대체 저런 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홀대는 급히 진지로 돌아가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다시 그곳에 와보니 많은 나무들은 모두 기병으로 변하여 깃발과 창칼이 벌려 있는 것 같았다. 뜰 안으로 들어가니 진을 쳐놓은 곳에 한 미녀가 앞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네가 바로 호국의 장수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로구나. 너는 영락없는 오랑캐로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고 남의 나라를 감히 침략하며 또한 버릇없이 양반집의 안방에까지 무례하게 들어오니 너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서서히 다가서면서 침착하게 말하였다.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나는 다른 사람 아닌 광주 유수 이공의 부인 박씨의 계집종 개화이다. 네가 오랑캐의 선봉이 된 그 죄로 나의 손에 목없는 귀신이 될 것이니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개화는 날카로운 칼을 빼들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용월대가 자세를 바라보니 그 미인은 머리에 태화관을 쓰고 몸에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금빛 갑사띠를 둘렀다. 거기다가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서 있으니 흡사 물찬 제비 같았다. 용월대는 눈앞에 아찔하였으나 분함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쳐 개화에게 말하였다. 가냘픈 여자가 상스럽지 못하게 대장부 앞에서 감히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느냐? 내가 대장부로서 너 하나 잡지 못하고 세상에 나설 수 있겠느냐? 용월대는 대답도 듣지 않고 달려들었다. 용월대와 개화의 칼이 40-50번을 부딪혀도 승부가 좋게 나지 않더니 한번 개화의 칼이 번쩍 불을 뿜으니 용월대의 커다란 머리가 칼의 빛을 쫓아서 땅으로 떨어졌다. 개화는 용월대를 칼끝에 꿰어들고 좌우로 크게 흔들며 사방의 적을 위압하니 모든 장병이 넋을 잃고 한꺼번에 항복했다. 개화가 그 용월대의 머리를 박씨에게 바치자 부인이 일렀다. 그 머리를 높은 나무의 가지에 매달아 용골대가 제 아우의 머리를 보고 놀라게 하라. 박씨의 분부를 받들고 개화가 후안의 전나무에 높이 달아 메었다. 그 뒤 여러 날이 지나자 용골대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세도 당당하게 북을 울리며 동대문을 들어오다가 제 아우가 박씨의 계집종 개화에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탄식하였다. 용골대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더니 얼굴이 벌겋게 충혈되어 가지고 박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큰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대체 박씨란 여자가 어떠하기에 멋모르고 대장을 죽이고 게다가 그 머리를 저 전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겁없는 짓을 하느냐? 이제 내가 상대해 줄 테니 어서 나와 내 머리도 잘라 놓아 보아라. 용골대의 우레와 같은 음성에 박씨가 분하여 개화를 불러서 일렀다. 네가 나가서 죽이지는 말고 용골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오너라.